엄마, 저 상 탔어요. 아냐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오며 기쁜 듯이 외쳤다. 잘했어. 우리 딸, 축하해.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베틀라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퇴근하셨나 보다. 드미트리가 신발을 벗자마자 딸이 그의 목에 매달리며 소리쳤다. 아빠, 저 패션 디자인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드미트리는 균형을 잡으면서 말했다. 장하다. 우리 딸, 축하한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그곳에서 스베틀라나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전자를 들고 물을 채웠다. 막 주전자를 올리려던 찰나. 갑자기 멈춰 서더니 고개를 숙인 채 가볍게 신음소리를 냈다. 엄마, 괜찮으세요? 스베틀라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씩씩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괜찮아, 아냐. 다 괜찮아. 그녀가 대답했다. 드미트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스베타,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 여보, 다 괜찮아. 스베틀라나가 대답했다. 스베틀라나는 주전자를 올리고 식탁에 앉았다. 얘들아, 너희에게 소식이 있단다. 나 휴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로 여행 가는 건 어떠니? 와, 바다요. 아냐가 기뻐서 소리쳤다. 정말 좋아요. 그럼 자네 공장은 누가 봐주고? 스베틀라나가 물었다. 그건 걱정 마. 드미트리가 자신있게 말했다. 공장 일은 새 격리보리스가 맡아줄 거야. 그리고 나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될 거고. 저녁 식사 후 드미트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하러 갔다. 스베틀라나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침실로 가서 쉬었다. 아냐는 설거지를 하고 창가에 앉았다. 그녀는 이런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했다. 아빠는 아내와 딸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냐의 엄마는 예전에 문학교사로 일했다. 건강에 해로운 업무 환경과 그에 따른 해고는 그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스베틀라나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딸의 대학 생활 성공에 관심을 기울였다. 성적면에서 아냐는 우등생이었고 이는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었다. 일주일 후, 온 가족은 바다로 떠났다. 드미트리는 모든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보리스에게 잠시 공장 관리를 맡길 수 있었다. 그리고 스베틀라나는 마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을 잊은 듯 예전처럼 씩씩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이 햇볕을 쬐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아냐는 바다에서 수영을 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어머니는 그저 일광욕을 즐겼다. 그런데 갑자기 드미트리가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그는 해변 의자에서 일어나 말했다. 미안한데 금방 다녀올게. 아냐와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냐가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글쎄다. 딸아. 모르겠구나. 하지만 저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어휴, 나도 왠지 몸이 안 좋은 것 같구나. 통화를 마친 드미트리가 가족에게 돌아왔다. 스베틀라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드미트리, 무슨 일이에요? 드미트리는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공장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어. 게다가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쳐서 벌금을 부과했어. 우리 돌아가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침울하게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으로 보아 그는 매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아냐와 엄마는 드미트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냐와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를 바라보았고 그는 앞만 똑바로 쳐다보며 운전했다. 그 순간 스베틀라나가 신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냐가 물었다. 스베틀라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왠지 몸이 안 좋구나. 드미트리는 최근 아내에게 이런 증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길 위에서 모든 관심은 스베틀라나에게 집중되었다. 드미트리는 더 이상 공장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과 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서 집에 도착해서 스베틀라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 드미트리와 아냐는 긴장된 상태로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가 나오기와 그녀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서로의 말을 가로채며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폐에 암 종양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냐는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드미트리가 그녀를 붙잡았. 암이라고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 아내는 건강해 보였는데요. 다 괜찮았어요. 언제부터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했습니까? 의사가 물었다. 드미트리와 아냐는 서로를 쳐다보았. 한 달 전쯤부터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했어요. 아냐가 대답했. 그것이 바로 폐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의사가 말했. 스베타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드미트리가 물었. 의사는 다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수술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음. 곧 환자가 나올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 최대한 빨리 수술비를 마련해볼게. 드미트리가 말했. 드미트리는 공장으로 떠났고 아냐는 그동안 자신의 방으로 갔. 그녀 역시 엄마를 살리겠다는 굳은 결의에 차 있었고 아빠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방에서 나온 아냐는 엄마를 보러 가기로 했. 스베틀라나는 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아냐는 혹시 병 이야기는 그냥 악몽이었던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공장에 도착한 드미트리는 곧장 격리실로 들어갔다. 보리스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드미트리는 그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돈이 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어쩌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드미트리 페트로비치. 보리스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말했다. 저도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장 계좌는? 거기 있던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보리스는 변명했다. 아무 말 없이 드미트리는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장 문제와 아내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 스베틀라나의 치료와 사업 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계좌에서 돈이 사라지는 바람에 드미트리는 돈이 부족했. 긴 여정과 모든 사건에 지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잠시 쉬기로 했다. 그는 콘약 한 병을 샀다. 술이 그를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드미트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냐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콘약을 본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 아빠, 콘약은 왜 사오신 거예요? 딸아,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봐야겠어. 아빠, 제발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아냐가 애원하듯 말했. 걱정 마, 딸아. 다 잘 될 거. 드미트리와 아냐는 매일 치료비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가족들은 치료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랐다. 이와 더불어 드미트리는 공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지난 여름에 들이닥친 세무조사로 인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드미트리가 가진 모든 자금으로는 벌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이 벌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공장은 적자를 내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공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스베틀라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아냐는 한시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의 하루는 대학 공부와 엄마 간으로 나뉘었다. 안타깝게도 아냐는 항상 수업에 갈 수 없었다. 스베틀라나가 항암 치료를 받는 날에는 종종 병원에 남아 그녀와 함께 있었다. 스베틀라나는 눈에 띄게 변해갔다. 때때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도 했다. 가끔은 거동조차 힘들어했다. 엄마, 저 금방 다녀올게요. 아냐가 병실을 나서며 말했다. 학교에 가야 해요. 알았어, 떨어. 스베틀라나가 대답했다. 금방 올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아냐는 병원을 나와 눈물을 닦고 대학으로 향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항상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치료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아냐는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갔다. 병실에 들어선 그녀는 깜짝 놀랐. 스베틀라나는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는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아냐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 엄마, 엄마, 엄마. 그녀의 외침에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 진정하세요. 환자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 테니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냐는 대답하고 의자에 앉아 아빠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드미트리가 전화를 받자 아냐가 말했다. 아빠, 엄마가 위독하세요. 저 병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가고 있다. 통화를 마친 아냐는 애써 침착하려 했다. 하지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과도 같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 이미 중환자실로 드미트리가 급히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냐를 발견했. 아냐, 무슨 일이냐?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아냐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몇 분이 흘렀다. 드미트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병원 복도를 서성거렸다. 아냐는 드미트리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냐, 다 괜찮을 거야. 아냐는 겨우 네, 아빠. 그러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 드미트리는 아냐를 더 세게 껴안았다. 마침내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고 그 뒤로 의사가 나왔다. 드미트리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간호사와 함께 왔던 방향으로. 아냐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끔찍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드미트리는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의자에 앉혔다.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딸아, 내가 내 곁에 있잖니. 아냐는 몹시 서럽게 울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을.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주고 힘든 순간에 항상 그녀를 지지해주고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엄마는 더 이상 없었다. 마치 엄마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삶도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은 수술을 할 시간도 없었고 그녀를 구할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아냐는 온 세상을, 삶 자체를 증오했다. 그녀 자신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갔고 아냐는 자신의 방으로 갔다. 조금 정신을 차린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가 가슴 아픈 광경을 보았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드미트리에게는 아마도 술이 그 고통을 잊게 해줄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 날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아냐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결석 일수가 너무 많아 제적되었다는 통지서. 드미트리의 고통은 알코올 중독으로 변했다. 그는 끊임없이 술을 마셨다. 공장 일도 거의 돌보지 않았다. 격리 보리스는 교묘하게 공장 전체를 차지했. 스베틀라나를 구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아냐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돈은 턱없이. 어느 날 드미트리는 간신히 집에 들어왔다. 또한 병에 술을 비운 후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려고 했지만 방에서 나온 아냐와 마주쳤. 아버지는 그녀가 눈물범벅이 된 것을 보았다. 그는 비록 술에 취했지만 아냐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진정한 남자의 표상이었던 이제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고 그는 또다시 술 한 잔으로 고통을 잊으려 했. 아냐는 자기 방에서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다. 마치 엄마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외출한 것 같았.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아냐는 더욱 힘겨워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아냐는 조금 진정되어 한밤중에 그녀는 복도에서 나는 왠지 모를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려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디 가세요? 공장에 간다, 딸아. 지금요? 그래, 얘야. 그냥 꼭 가봐야 할 것 같았어. 아냐는 아버지에게 아빠, 제발 가지 마세요. 밤에는 위험해. 아냐, 괜찮을 거야. 휴대폰 가져갈. 드미트리는 나갔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냐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이기로 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아버지를 기다렸. 시간은 흘렀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번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 드미트리가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옷을 입고 아버지를 찾아 밖으로 나갔다. 가장 가까운 가게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 아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길에서도 가게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았. 집에 도착한 그녀는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갔지만 그는 없었다. 부엌에도 욕실에도 그녀의 방에도 어디에도 그는 없었. 아냐는
즉시 경찰에 전화하여 아버지의 실종 신고. 두려움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아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직접 전단지를 인쇄하여 동네 곳곳에 붙였다. 드미트리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냐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나도 수색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돈은 거의 바닥났고 빚은 계속 늘어만 갔다. 아냐는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어디든 학위가 있는 전문가를 요구했고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 수색의 실패는 구직의 실패로 밤너 결국 아냐는 키오스크 매점 점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그렇게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드미트리는 실종자로 처리되었다. 삶은 너무나 암울했고 아냐는 그와 똑같이 사라지고 잊히고 싶었다. 끊임없는 돈 부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녀는 공과금과 대출금 미납에 대한 경고장을 계속해서 받았다. 아냐는 문제와 질문에 짓눌린 채 살고 싶은 마음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도 없이 매일 밤잠자리에 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꿈을 꿨다. 아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그녀 앞에 엄마가 나타났다. 아냐는 엄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딸은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로 듣고 싶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엄마를 따라갔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스베틀라나가 물었다. 잘 지내니, 딸아? 아냐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무 힘들어요, 엄마. 엄마도, 아빠도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아시면 제발 아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구나. 그럼 아빠가 살아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아냐의 목소리에는 한 줄기 희망이 그래, 살아계신단다. 그럼 제가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딸아, 빵을 내 무덤에 가져다 빵이요? 왜 하필 빵이에요? 아냐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앞서 걸어갔고 그 순간 아냐는 알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고 아침 8시였다. 아냐는 일어나 앉아 아침을 먹으려고 했지만 입맛이 없었다. 그녀는 꿈 때문에 몹시 불안했다. 그녀는 재빨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가장 가까운 가게로 가서 빵, 피로시키, 과자를 조금 샀다. 그리고 아냐는 묘지로 가는 버스에 마치 주변에 누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 그녀는 앞으로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의 묘지에 가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묘지에 도착한 아냐는 엄마의 묘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꿈을 떠올렸고 왠지 모를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마침내 아냐는 스베틀라나의 묘에 도착했다. 그녀는 묘 옆 벤치에 앉아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아냐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부모님, 그들의 밝고 거의 평온했던 삶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빵을 꺼내 묘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떠돌이개 한 마리가 그녀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이상하게도 개는 빵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냐는 그 동물이 매우 지쳐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도 빵 한 조각조차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아냐는 피로시키와 과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개에게 단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 아냐는 고기가 들어간 피로시키를 꺼내 몇 조각으로 쪼개어게 옆에 개는 가장 큰 조각을 물고 가버렸다. 아냐는 개가 너무 조금 먹었으니 더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개를 따라갔다. 그들은 함께 묘지 밖으로 나와 숲 가장자리를 따라갔다. 개는 계속해서 걸어갔고 아냐는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계속해서 갑자기 아냐는 개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멀리서 한 남자를 발견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덤불 아래 앉아있는 노숙자를 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그에게 남은 음식을 주기로 했다. 아냐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덥수룩한 수염, 낡은 옷을 입은 그는 땅을 쳐다보며 앉아있었다. 아냐가 물었다. 아저씨, 뭐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움찔하며 먹을 것 좀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정겨웠다. 아냐는 그에게 남은 빵을 주었고 그러고는 가방에서 사탕과 피로시키를 꺼내 그에게 주었다. 정말 고맙소.
남자는 중얼거리며 피로시키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 어디 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 같은 건 없어. 남자는 아냐를 쳐다보며 그의 눈빛을 본 아냐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복받쳐 오르는 감정의 아냐는 남자에게 소리쳤다. 아빠! 아냐는 자신의 눈앞에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온갖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기뻐서, 행복해서 마침내 그녀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아냐의 외침에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갑자기 마치 섬광처럼 아냐가 시험에 합격한 후 그를 껴안았던 모습, 그들이 바다에서 휴가를 보냈던 그리고 그들이 함께 스베틀라나를 구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냐. 드미트리는 의심스러운 듯 그녀에게 정말 너냐? 그는 갑자기 생기를 되찾았다. 아냐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갑자기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그동안 겪었던 기쁨과 슬픔에 함께 아냐와 드미트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고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아빠! 아냐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아빠, 살아계셨군요. 저는 아빠마저 저를 떠난 줄 알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냐는 진정된 후 아냐, 나 강도를 당했단다. 그날 밤 술을 더 사러 가게 나갔을 때 누군가 나를 덮쳐 심하게 때렸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 오랫동안 도시를 헤매며 구걸하고 음식을 찾아다녔. 그러다 이웃 도시에 흘러들어갔고 그곳 노숙자들이 나를 받아주었지. 그렇게 그들과 함께 지냈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나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어. 여기로 돌아가면 가족 중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곳에 돌아온 후 왠지 모르게 이 묘지에 계속 오고 싶었어. 그리고 어제 이곳에 내 아내가 묻혀 있다는 것이 기억났어. 아냐, 얘야, 아내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니?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드미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저랑 같이 가요. 아냐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고 엄마의 묘지로 그를 여기에요, 아빠. 여기에 엄마를 모셨어요.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의 사진이 있는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 아냐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드미트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려고 아냐는 그의 손을 잡고 부축했지만 갑자기 아빠, 왜 그러세요? 아냐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은 아냐와 드미트리를 태우고 병원으로 도착하자마자 드미트리는 의사들에게 인계되었다. 아냐는 복도에 앉아 검사와 진찰 결과를 초조하게 의사가 나왔고 아냐는 그에게 달려가 저희 아빠는 어떠세요? 의사는 아냐를 쳐다보며 이제 괜찮습니다. 장기간의 굶주림, 신체 허약,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실신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냐가 별 말씀을요. 의사는 말하고 가버렸. 그때 드미트리가 그녀에게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딸아. 드미트리가 이제 다 나았어. 드미트리는 서서히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냐는 그의 건강 회복을 도왔다. 그는 술을 완전히 끊었고 심지어 운동도 드미트리는 한 산업기업의 회계사로 취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업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드미트리는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문서를 위조하여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한 보리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옛 지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교활한 격리 보리스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 겁에 질린 보리스는 공장을 드미트리에게 돌려주었고 훔친 돈도 모두 아냐는 대학에 복학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아버지는 은행 대출과 공과금 문제도 해결할 수 삶은 비록 변화는 있었지만 예전의 궤도로 갑자기 아냐의 회상을 아버지가 깨뜨리며
아냐, 괜찮니? 네, 아빠. 다 괜찮아요. 아냐는 미소를 지었다. 아냐는 묘비 앞에 빵을 놓고 사진에 손을 대며 말했.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셨네요. 정말 아냐는 손을 떼고 아버지 옆에 섰다. 드미트리는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다가 아냐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 자, 딸아, 이제 아냐는 고개를 끄덕였. 스베틀라나에게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간직한 채 아냐와 드미트리는 차에 탔다. 드미트리는 시동을 걸었고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